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6주차 강의입니다. 5주차 때 글로벌화에 대해서 정의를 설명하고 글로벌화의 어떤 역사적 태동과 발달 과정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고 현대에 있어서 이러한 글로벌화가 촉진되는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우리가 한 네 가지 정도 뽑아서 교수님이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원인 중에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좀 알아야 될 내용들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그 중에서 교수님이 그쵸? 여기 보면 수유의 동질화와 정보통신 기술과 교통기술의 발달과 관련된 내용 좀 더 하고 그다음에 무역 장벽의 감소와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심도 있게 다루는 시간으로 한번 진행할까 합니다. 자, 여러분 봅시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글로벌화 촉진 원인이 네 가지 정도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수요의 동질화와 정보통신 및 교통의 발달을 이야기하면서 두 개의 원인은 무엇이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과거에는 여러분 어땠을까요? 지리적으로 지역색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을 거예요. 뭐 비단 외국으로까지 나가지 않아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만 생각해 봅시다. 옛날 어느 정도 할까요, 여러분? 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렇죠? 우리 광복 이후만 봐도 우리나라 국토가 작은 나라죠. 우리 한국의 국토 내에서도 어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제주도, 또 심지어 경기도까지도 같은 한국어에서도 어때요, 여러분? 사투리라는 게 남아 있죠, 그죠? 사투리가 남아 있어요. 또 심지어 이런 얘기도 하죠. 야, 내 경상도 친구는 좀 애가 성격이 급한 것 같아. 전라도 친구는 좀 이런 것 같아. 충청도 사람은 좀 느리지 않아? 또 뭐 강원도 사람은 좀 어떤 것 같아. 이런 말들을 가끔 하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지역색을 담아내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지역색은 왜 생겼을까요, 여러분? 지리적으로 다른 곳에 위치했기 때문이에요. 지리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다른 곳에 공동체를 형성하고서 그쪽의 바운더리 내에서의 문화와 가치관을 갖고 살았기 때문인 것이죠. 삶의 방식이. 근데 결국은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또 다른 지역과 소통이 부재했다는 거예요. 교류가 어려웠다는 것이죠. 물리적인 공간을 이렇게 완화시킬 어떠한 소통과 왕래가 좀 적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다시 말해서 통신과 교통이 좀 어려웠던 시대의 잔재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그마한 자국 내 국토 내에서도 그러한 현상이 과거에는 빚어졌는데 하물며 해외는 어떨까? 다른 나라는 여러분. 이건 말도 못하는 거야. 언어부터 다르고 생활 문화 이게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는 그러다 보니까 재화에 대한 니즈, 그죠? 소비 패턴, 그죠? 재화를 바라보는 어떤 관점, 미의 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 제품이 그쪽 니즈와 문화에 부합하는 쪽으로 이렇게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해야지만이 효과를 볼 수가 있었겠죠. 근데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거의 완화된 거죠, 많이. 심지어는 이러한 것과 이러한 것의 발달로 인해서 사실은 행정적으로 국가가 존재하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것뿐이지 경제적인 관점에서 시장이라는 관점에서는 어때요, 여러분? 그런 구분이 없어진 지 오래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한국에도 맥도날드 햄버거 있죠, 그죠? 전 세계에 다 있죠. 원래 우리나라에 패스트푸드 문화가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비슷하게 한국교 뭐 롯데리아도 있고 뭐 그렇죠? 많은 어떤 패스트푸드 음식들이 한국 사회에 존재하죠. 피자를 먹고 그죠? 그런 것들이 모두 정보통신과
교통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공간적 이격성이 과거에 비해서 현대는 별로 무의미한 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죠? 이 정보통신과 교통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그러한 과거처럼 물리적인 공간이 떨어져 있어서 발생하는 차별성이 거의 없어져 가고 있다. 퇴색되어 가고 있다. 동질화되어 가고 있다. 그게 바로 수요의 동질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동질화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스탠다드한 전략을 갖고서 전 세계에 적용할 수 있는 글로벌화 전략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재화가 다 글로벌화 전략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전반적인 추세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해당 지역 니즈에 부합하는 로컬라이제이션, 현지화 전략이 유효한 그런 재화도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같이. 그렇지만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다는 거죠, 추세가. 자, 무역 장벽의 감소. 지난 시간에도 간단하게 얘기하면서 마쳤는데 무역 장벽은 지난 시간에 얘기한 바와 같이 다른 나라의 재화가 자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장벽이에요. 배리어. 가장 일반적인 장벽이 여러분 관세죠, 관세. 듀티. 해당 제품가에 더해서 그 나라에 세금을 내는 거예요. 세금. 통관 과정에서 세금이 발생하는데 그게 관세라는 거예요. 관세. 외국의 제품이 특정 국가 시장에 들어가기 전에 수입 통관 절차상에 관세를 부여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제품의 가격이 10,000원인데 관세가 20%가 부과돼서 12,000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원래는 10,000원에 유통이 되어야 되는데 그 나라 국가에서 관세를 20%를 부과해서 12,000원을 부과받게 되면 당연히 그 기업은 어때요? 그 관세 부분만큼을 제품가에 얹을 수밖에 없는 거죠. 12,000원에 유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관세를 많이 부여받으면 받을수록 외국의 재화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기가 진출하고자 하는 그 국가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무역 장벽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랬던 거죠. 우리 재화가 분명히 특정 국가에 들어가면 경쟁력도 있고 거기에 대한 수요도 많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국가에서 관세를 너무 많이 부여하다 보니까 들어가봤자 가격 경쟁력에서 그죠? 경쟁이 되지 않다 보니까 아예 진입 자체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과거에 무역 장벽이 높았던 시절에는 글로벌화가 잘 진행될 수가 없었겠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무역 장벽이 많이 낮추어져 왔고 이제껏 1945년 2차 세계대전 종식 이후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세계 각국은 교역을 해오면서 무역 장벽을 많이 낮추고자 하는 노력을 지금까지 해왔고 거기에 대한 결과로서 당시보다 지금은 훨씬 더 많이 무역 장벽이 낮아진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나라 시장에 들어가기가 편한 여건이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최근에 국가와 국가 간, 양자 간, 교역 대상국끼리의 FTA, Free Trade Agreement, 그렇죠? 자유무역 협정이 또 많이 진전되어 가고 있죠. 자유무역 협정은 뭐예요, 여러분? 무역 장벽을 감소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 국가와 국가가 잘 협의해서 프리 트레이드,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거예요. 자유무역을 지향한다는 것은 결국은 장벽이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없어요. 다른 나라의 재화이지만 해당 국가를 진출함에 있어서 자국 내에 유통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유롭게. 그게 그러한 것을 지향하는 것이 자유무역 협정인 것이죠. 다만 처음부터 FTA를 체결했다고 해서 모든 산업 분야의 모든 재화를 대상으로 관세를 모두 0이야. 자유무역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국가별로 현재 시점에서의 산업 경쟁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와 국가 간의 협상을 통해서 어느 선까지 관세를 낮추고 어느 선까지 또 더 낮추고 그다음에 향후 몇 년은 어떻게 하고 그런 협의 과정이 바로 FTA 협상이에요. 그런 FTA 협상 과정에서 가급적이면은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협상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협상 간에 진통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요. 어쨌든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국제경영학 또는 국제물류 환경 관점에서도 무역장벽의 요 감소 부분은 별도로 떼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을 가지고 이번 주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무역장벽의 축소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자, 무역장벽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자, 이것은 1945년도에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됐는데 미국에서 그 이후에 보니까 전후가 종식된 후에 만약에 지금 상황을 보니까 전 세계에서 이제 뭐 그렇겠죠, 여러분. 세계대전이 마무리되어가는 그 시점에서는 이제 관심사가 뭐였겠어요? 이미 뭐 승전국, 패전국이 나눠져 있으니까 대부분의 국가들이 세계대전이라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었다 보니까 국가가 황폐화되어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전후 재건과 경제 회생에 관심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경제를 회생시키고 잘 사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국가에 돈이 많아야겠죠. 우리 개인도 잔고, 예금 잔고가 많아야지, 그렇죠? 구매력을 행사할 수 있듯이 국가도 자국의 부가 축적되어야지만이 세계 시장에서, 세계 지구촌 사회에서 그 국가가 해당 영향력을 많이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국가의 영향력은 뭐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공통적인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재화가 뭐예요, 여러분? 금이죠, 금. 지금 이제 달러화가 됐지만 어쨌든 전 세계에서 교환 수단, 지불 수단으로서 뭐 지불 행위, 구매 행위 이런 어떤 교역의 수단으로서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화폐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금이었던 시절도 있고 지금은 키커런시, 기축통화라고 해서 미국의 달러화가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고 있죠. 2차 세계 이전에는 파운드화가 그런 역할을 했고요. 어쨌든 그러한 기축통화를 많이 확보해야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외국에 자기 국가의 물건을 많이 팔고 돈을 많이 벌어 들어와야 되는 거죠. 자국 통화는 의미가 없죠, 여러분. 자, 세계에서 인정해주는 화폐인 기축 통화를 많이 벌기 위해서는 자기가 물건을 팔고 한국에 물건을 팔았는데 우리가 결제 대금을 원화를 주면 안 가져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달러화를 줘야지.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국의 물건은 많이 팔려고 했고 반대로 외국의 물건은 안 사주려고 했죠. 수출은 많이 하려고 하는데 수입은 안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수출을 하면은 기축 통화를 많이 벌어오고 수입을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물건을 산 대가로 내가 갖고 있는 기축 통화로 결제를 해줘야 되니까 외화가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물건은 많이 팔고 싶어 하면서 해외의 다른 나라의 물건을 많이 사주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무역 장벽을 많이 높이 세운 것이죠. 못 들어오게. 그러니까 어때요? 자국 이기주의에 의한 보호 무역주의가 팽배하게 됩니다. 이게 심화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세계는 생산성이 높은 곳에 있는 재화가 그렇지 못한 곳으로 흘러 들어가는, 그러니까 자국의 경쟁 우위가 생산성이 높은 재화가 다른 곳으로 이렇게 교역이 되어서 수출이 되고 자국에서 경쟁 열의인 것들은 우리보다 경쟁 우위인 곳에서 더 많이 생산해서 우리가 수입해다 썼을 때, 수입해서 교역이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전 세계에 후생이 증대되는 그런 경제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게 교역의 힘인 것이죠. 교역이 일어나지가 않게 돼요. 보호무역주의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게 심화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자국이 발전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공멸하는 대공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미국이 걱정이 되니까 불러 모으죠. 미국이 불러 모아요. 뉴햄프셔주의 브레튼 우즈에 가서
브레튼 우주라는 지역으로 불러서 그 당시 한 44개국이 선진국이었대요. 교역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국가나 얘네들 정도 되는데 불러 모아서 회의를 해요. 자, 그렇죠. 그래서 이 당시 44개국을 불러 모아서 얘기를 해요. 야, 너네 이렇게 해서는 진짜 대공황이 온다. 다 공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어떤 룰을 만들어서 여기에 의해서 교역을 하자.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가트라는 어떤 협정문이에요. 제너럴 어그리먼트, 그러니까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문을 만들어요. 야, 이게 룰이야. 우리 이거를 위해서 교역하자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서명한 이제 가트 회원국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런 스탠다드에 의해서 교역을 시작하니까 잘 됐어요. 잘 돼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 10년, 20년 지나니까 이 당시의 룰이 좀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그 상황을 전부 커버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없던 산업도 생겨나고 없던 재화, 없던 교역도 많이 발생을 하고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가트 룰에서 담아내고 있지 않은 그 분야에 대해서 서로 국가 간에 불공정 거래 행위도 발생하고 또 알력도 발생하고 분쟁이 발생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 교역이 또 좀 삐그덕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다시 야, 뭐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어? 모여봐. 너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건에 관련된 나라 다 모여봐. 너도 우리 회의를 해서 타결점을 찾아서 우리 한번 회의를 해보자 이렇게 하죠. 그래서 관련된 여러 국가가 모여서 회의를 하게 돼요. 이것을 우리가 보통 다자간의 협상 이렇게 합니다. 다자간의 무역 협상.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 당시에는 그냥 라운드라고도 했어요, 여러분. 라운드. 원탁에 해당 무역에 관한 문제에 관련된 당사국들이 다자가 모여서 회의를 한다 그래서 라운드라고 이 회의 다자간의 협상을 명칭을 했어요. 이 다자간의 협상이 잘 타결이 되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또 다시 무역이 잘 이루어졌겠죠. 쭉 갔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이런 다자간의 협상이 1차에서 8차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의안을 갖고서 아젠다를 갖고서 이제 문제가 되는 국가끼리 합의점, 타결점을 찾아서 다시 가트 룰에 반영하고 수정, 보완하고 업데이트해서 세계 교역을 해왔던 거죠. 근데 8차 다자간의 협상의 이름이 뭐냐면 여러분 우루과이 라운드라고 해요. 우루과이 라운드. 우루과이 라운드. 근데 이 우루과이 라운드는 이 협상의 안건이 뭐였냐면 이게 중요한데 이거예요, 여러분. 다른 여러 가지 안건인데 우리가 가장 기억할 만한 거는 첫 번째 농산물을 교역의 범주에 포함시켰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품만을 이 가트 룰에서 정하는 교역의 대상 품목이었던 거죠. 근데 보니까 이제 농산물의 교역량도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또 그런 농산물 때문에 피해를 보는 국가도 있고 수익을 보는 국가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농산물도 앞으로는 국제적인 글로벌 스탠다드인 가트 룰에 포함해서 다뤄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두 번째, 서비스 분야도 이 교역이 만만치가 않더라 양이. 또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선진국의 기술을 그냥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서 그냥 무조건 무분별하게 카피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더라. 이거 국제적인 룰로 다뤄야 된다. 무역의 불공정성이다. 서비스 및 지적재산권 문제 이거 넣어야 된다. 이게 두 번째 또 하나의 의안이었고 세 번째 국제기구를 좀 만들자. 국제기구.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트라는 하나의 협정문, 그죠? 협정문. 관세와 무역에 관한 협정문에 서명을 하고
거기에 동의하는 국가들 회원국으로 해서 이렇게 무역을 해왔는데 이런 라운드도 많이 해보고 그다음에 예상하지 못한 무역에 관한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걸 전담해서 중재해주고 이렇게 해줄 국제적인 법인격 성격의 기구가 없다. 그런 기구가 있어야지만이 불공정 교육국에 대한 제재도 실적으로 행할 수가 있고 압력을 행사할 수도 있고 교육국 간의 분쟁도 조정해줄 수 있는 중재자 역할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해서 회의를 했죠. 네, 회의를 했는데 회의 기간이 한 7년 정도 걸렸어요, 여러분. 7년 정도 걸려서 우루과이 라운드, 우루과이 다자 간의 무역 협상이 타결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농산물, 서비스, 지적재산권 분야가 국제 교역의 범주로 들어오게 됩니다. 또 이 회의 결과에 의해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들어본 WTO가 탄생을 하게 되죠. WTO가 뭐예요? 국제 무역 기구죠, 그죠? 그래서 이 국제 무역 기구가 탄생하면서부터는 이제는 이런 말을 많이 쓰죠. WTO 체제 하에서 국제 교역을 하고 있는 국가들은 뭐 이렇게 WTO 체제 하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 이전은 WTO가 없었던 국제 교역 시대. 그다음에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탄생한 WTO의 탄생과 더불어 그 이후 시대는 WTO 이후의 시대, WTO 체제의 시대 이렇게 크게 양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근데 WTO가 출범한 후에도 또 발생해요. 다자가 모여서 무역에 대해서 협의할 사항들이 또 발생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야, 우리가 WTO가 탄생하기 전에는 다자 간의 무역 협상을 라운드라고 해서 우리가 했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WTO라는 공식적인 법인격 성격의 조직인 국제 무역 기구가 생겼으니까 이제는 다자 간의 회의 명칭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라운드라고 하지 말고 앞으로는 우리 국제사회에서 교역에 있어서만큼은 개발도상국을 좀 우리가 배려를 하는 차원에서 관심을 더 두고 회의를 하자라는 차원에서 개발 아젠다로 바꿔요. 회의 이름을 Development 아젠다, 그렇죠? 개발 아젠다. 그리고 이 첫 번째 개발 아젠다를 카타르 도하에서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도하 디벨롭먼트 아젠다, 도하 개발 아젠다라고 새로운 다자 간의 무역 협상 회의 명칭이 탄생하게 됩니다. 줄여서 이것을 우리가 DDA 협상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도하 디벨롭먼트 아젠다, DDA 협상. 그런데 이 DDA 협상은 첫 번째 개발 아젠다이고 라운드로 다자 간의 협상을 했으면 9번째가 되겠네요. 라운드 시절부터 따지면 이것은 발의와 동시에 지금까지 타결을 못 보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 여기에 참석한 관여되어 있는 많은 다자 간의 국가들이 이제는 지지부진해진 상태예요. 관심도 별로 없고 협상 타결의 가능성도 높게 보지 않고 그냥 방치의 수준에 가까운 거예요. 아마 인터넷에 찾아보면 아마 DDA 협상만 쳐도 거기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올 겁니다. 그 전에 있었던 8차 우루과이 라운드가 7년 걸렸다고 했죠, 여러분. 이제는 어때요? 현대에는 이제는 다자가 모여서 어떤 특정 사안을 두고 모든 다자가 만족할 수 있는 안건을 만들고 협상안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어려운 시대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너무나 첨예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할까요? 야, 그러면 그냥 양자가 너네 국가별로 관계되어 있는 국가 무역 교역 대상국끼리 양자가 해. 양자간에 거기에 맞는 무역 협상을 추진하는 게 더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지 않니? 이렇게 되는 거죠. 양자간 무역 협상을 해. 이게 FTA예요, 여러분. 양자간의 자유무역 협상. 그죠? FTA.
그러면서 FTA가 진전되게 되는 것이죠. 동시에 FTA 진전과 더불어서 지역경제 통합, 이코노믹 블록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지역경제 통합이라는 것은 해당 국가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들이 서로 하나의 자유시장처럼 이렇게 통합을 하는 거예요. 북미 자유무역시장,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나프타를 형성했죠. 아세안, 또 남미의 우루과이, 파라과이, 브라질, 아르헨티나가 묶어서 남미 공동시장을 만들거나 이런 것들을 말해요. 가장 큰 지역경제 통합점은 뭐가 있죠? 그렇죠. EU, 그렇죠? EU.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FTA 같은 경우는 97년도에 한칠레 FTA 협상을 통해서 지금에까지 이르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FTA 협상이 진전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환경들이 물류 환경의 변화와 맞물려 있어요, 여러분. 또 이러한 현상들로 인해서 물류의 흐름과 어떤 물류 행위의 형태나 기능들이 또 변화무쌍하게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뭐 해외 직구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모두 물류의 이런 현상과 국제적인 경영 환경의 변화와 관련해서 물류의 형태가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와 이번 주는 5주차, 6주차는 그냥 전체적인 포괄적인 개념의 글로벌화와 글로벌화의 진전, 글로벌화가 촉진되는 원인, 그 원인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할 이러한 어떤 무역장벽의 축소와 관련한 어떤 그 히스토리를 이해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러한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요.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7주차 강의에서 다시 뵐 수 있도록 합시다. 수고 많았습니다.